네, 여러분,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국어 공책을 정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학습 활동들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선생님한테 국어 공책을 보내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선생님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국어 공책 정리가 끝나면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난번에 했었던 시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제 오늘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가 있어요. 얼굴 반찬이라는 시였고 반찬 중에 얼굴 반찬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재미 요소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시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화요일날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까지 1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1년과 아래에 있는 2년이 2년, 3년이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반대되는 약간 그런 개념을 대조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위에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옛날에는 어떤 반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반찬과 약간 이 화자가 생각하는 반찬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반찬은 예죠. 풀잎 반찬. 풀잎 반찬이 실제적인 반찬이었는데 이 반찬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소박하고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반찬이네요. 소박한 반찬. 근데 옛날 밥상머리에는 그래도 어떤 것들이 반찬이 되고 있는 거야? 맞아. 가족 또는 뭐 여기에 보면 이웃집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족이 반찬이 되고 있죠. 가족이 반찬이지만 어떤 날에는 이제 이웃집 사람들까지도 반찬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뭔가 시적인 요소들은 모모처럼 이런 거 지규. 간식처럼 앉아있는 건 누구들이야? 먼 친척들. 그러네요. 그러면 먼 친척들. 또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바로 간식처럼 앉아있는 거겠지. 왜냐면 얘들아 밥은 맨날 먹는 거지만 간식은 약간 가끔 먹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가끔 온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럼 나온 거 하나 더 있네요. 외식. 이것도 지규. 외식처럼 앉아있는 건 누구야? 고모와 삼촌. 얘들아 외식은 또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외식을 하면 뭔가 스페셜한 기분,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고모와 삼촌도 맨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뭔가 가끔 놀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외식이라고 비유를 했네요. 시가 읽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외식처럼, 간식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 1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나 봅시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건 요건 거죠.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옛날 밥상머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옛날 밥상머리와 바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 얘가 이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얘랑 얘가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에는 얘들아 그럼 이거 나왔네. 여기 또 고기 반찬이 가득하대. 고기 반찬이 가득하다는 걸 보니까 얘는 누구랑 대조돼? 얘는 풀잎 반찬이랑 대조되네. 그러면 고기 반찬은 소박한 풀잎 반찬과는 다르게 뭔가 풍족한 거, 풍요로운 거. 늦은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요즘에 어떤 모습이에요? 다 없어. 가족이 없어. 이런 건 우리가 개인화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겠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개인화된 요즘 모습.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얘들아 처럼 또 나왔네요. 처럼. 근데 이 처럼은 무슨 처럼이야? 사료처럼. 아까 위에서는 간식처럼 외식처럼 이렇게 되게 스페셜하고 좋은 거였는데 사료처럼은 뭔가 좀 약간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한테 쓰는 거잖아. 사료는. 그러니까 그냥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 동물들이 사료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유 없음.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는 지금 여유가 있지. 여기는 여유가 없지. 어떤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건 어떤 거야? 물질적인 거. 여유가 없는 건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간도 없는 거겠지. 막 퍼놓고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도 없어. 그쵸? 자, 그렇게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좀 심금을 울리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비판하는 걸 거 아니야. 어떤 걸 비판할까? 요런 애들을 비판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을 비판. 그러면 지금 모습은 뭔가? 개인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자는 뭐가 좋은 거야? 옛날에 개인 중심이랑 반대되는 어떤 뭔가 모습이었어. 옛날에는 공동체적인 모습. 맞지? 공동체적인 모습을 원한다. 뭐 요런 시의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부터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1번 시인을 알아봅시다. 이 시인은 공광규라는 시인이시고요. 1960년에 태어나셔서 뭐 국문학자이자 시인이고 뭐 요런 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960년에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인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 시인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시인이 나이가 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우리랑 동떨어지지 않은, 왜냐면 우리 예전에 막 일제강점기 이런 시 배웠을 때는 약간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좀 젊은 시인들에게는 그런 또 재미를, 시를 읽으면서 그런 재미와 뭔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엄마 아빠보다도 나이가 젊으신 분이니까 우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시의 1년과 2년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정리해 보재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했겠죠? 안 한 사람은 잠깐 동영상 멈추고 먼저 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하면서 줄줄 적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시의 1년, 2년에 나타난 과거, 현재 밥상의 풍경을 정리해 볼게요. 과거는 어떤 거야? 일단 가족이 많아 적어. 가족이 많아요. 대가족. 대가족이고 누구누구 나왔어? 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일단 할아버지. 너무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고 또 누구 있었어? 형. 와, 가족 많다. 동생, 누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족도 누구 있어? 고모, 삼촌까지. 고모, 삼촌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가끔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먼 친척까지. 엄청 많죠. 이런 대가족이 밥상 문화에 있었네요. 밥상에. 그리고 뭔가 반찬은 어떤 거였어? 반찬. 반찬은 무슨 반찬이었지? 풀잎 반찬. 풀잎 반찬. 풀잎 반찬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걸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소박함. 뭔가 풍요롭지는 못하지. 근데 물질적으로는 소박하고 풍요롭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때? 굉장히 풍족했죠. 그래서 요런 대가족이 풀잎 반찬을 놓고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뭔가 정답고, 정겹고,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했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이랑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현재의 밥상은 일단 가족은 어때? 누구누구 있어? 아들, 딸, 아내가 있지만 같이 먹어, 같이 못 먹어?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하죠. 왜? 왜 함께 하지 못해? 다 어디 갔어?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가버렸어. 동창회로 고고했어요. 그래서 우린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찬은 어떤 반찬? 고기 반찬. 선생님 고기 반찬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라고 했지? 풍요로워. 풍족함.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이렇게 대조가 되겠네요. 여기 대가족이었는데 여기는 핵가족이고, 그 다음에 고기 풀잎 반찬이었는데 고기 반찬이고, 이렇게 대조가 되겠네. 얘네를 뭐 핵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가족. 중요한 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가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옆에 나가지고 대조시키면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과거랑 현재랑 대조시키면 뭐가 좋아? 뭔가 더 강조할 수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드러낼 수 있겠죠? 아마도.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1과 같이 밥상의 풍경이 달라진 까닭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 학습 목표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습 목표는 요거였어요. 여기 위에 보면 아래 시를 같이 읽어보면서 이 시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밥상 풍경이 달라진 까닭은 일단 우리 반찬이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졌잖아? 그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족은요, 어디서 어디로 달라졌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됐지?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그냥 뭔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아무튼 이것도 뭐랑 연결이 있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 반찬은 어떻게 달라졌어? 풀립에서 고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사회 문화적 상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를 통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면 농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뭔가 산업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밭, 논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수확물을 얻고 돈을 벌었을 때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 일손이 필요했어.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쵸? 그리고 뭔가 돈을 벌러 막 도시로 가고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 그래서 같이 시골에서 모여 살면서 같이 밥도 해먹고 얼굴 마주보고 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뭐를 중시하게 되냐면요, 뭔가 물질주의, 돈 최고, 물건 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개인주의, 혼자서 해도 돈을 잘 버니까, 그치? 그래서 개인주의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가족 공동체가 약화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밑에다 쓰자. 가족 공동체가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 선생님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프라인에 있었으면 얘기를 해봤을 텐데, 선생님은 지금 가족 2명밖에 없거든. 선생님 남편이랑 선생님 이렇게 2명.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외동딸이어서.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없죠, 가족이.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둘 다 일을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껌껌하게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사이에 이제 혼자서 뭐 대충 간식 같은 거 먹고 과자 같은 거 먹고 이러고 가고 약간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제 4번을 볼게요. 마지막이네요. 다음은 이 시를 쓴 시인과 대담을 한 내용이래요. 대담은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이를 바탕으로 이 시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고, 이거 봐. 각자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윤동주, 김소월, 한용운 이런 시인의 시를 할 때에는 인터뷰를 할 수 없잖아. 이 시를 왜 쓰셨어요?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뭐를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쓰셨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 시인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인가 봐요. 이때 2016년 11월 26일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사회. 이거 얘들아 뭐라고? 물질주의.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 혼밥 쪽 맞지? 혼밥. 근데 요즘은 막 혼밥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혼밥을 좀 멋지고 좋은 거라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혼밥을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는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까지 나왔대요. 오, 너무 슬퍼. 그래서 여럿이 모여 밥 먹을 기회도 없고 가족끼리 북적대며 사는 재미가 없다. 요새는 소셜 다이닝이라고 누리 소통망 SNS를 활용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는 일도 있대요. 근데 얘들아 이거 봐.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 SNS를 활용하여 이제 뭐 영상통화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언제 뭐 같이 밥 먹을래요? 하고 만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이랑 같이 가족이 아닌 남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식사.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모르겠다. 왜냐면 소중한 가족들이랑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얼굴 반찬이 되자라고 한 거래요. 혼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 반찬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운동이 아닐까? 근데 얘들아, 시인의 창작 의도는 이것마저 좋다는 거예요. 이거 굿. 이거 좋아. 왜냐면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까 우리 남이라도 같이 얼굴 반찬이 되자. 왜냐면 우리는 지금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족이랑 같이 모여서 앉아서 먹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시간도 없을 수 있고 다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이미 우리는 핵가족 문화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우리 혼자인 친구 찾아가서 얼굴 반찬 해주자. 이거 우리가 사회운동처럼 약간 하자라는 의도로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도. 왜냐면 우리 혼자 먹으면 뭔가 쓸쓸하고 처량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먹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친구랑 통화를 되게 길게 하잖아요. 뭐 페북 같은 데 보면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막 한 1시간, 1시간 반씩도 통화하고 하던데 이렇게 뭔가 각자 따로 집에 있더라도 막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것도 선생님은 그냥 혼자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무조건 약간 가족이 아니더라도 물론 가족이랑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럼 우리 밑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어떤 마음에서 이 시를 창작했을까요? 일단은 뭔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비판하냐면 개인화된 삶, 개인화된 그리고 물질주의적 이런 삶을 뭔가 비판했을 것 같아요.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자 우리? 뭔가 공동체 회복하자. 이런 약간 바라는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네요. 그럼 이런 공동체는 얘들아 뭔가 따뜻하잖아. 그치? 따뜻해. 이런 느낌에서 시를 쓰신 것 같고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관계는 어때요? 뭔가 개인화됐지. 개인화됐고 뭔가 서로 관심 없고 맞지? 서로 관심 잘 없고 관심 없어. 자기만 많이 신경 쓰잖아. 개인주의 약간 이런 거. 개인주의 비슷한 말이지만 너무 슬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서로 얼굴 반찬이 되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뭔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자. 그리고 서로 뭔가 챙겨주자. 뭔가 서로 챙기고 배려하자.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4번은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봤을 때. 왜냐면 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유는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성찰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선생님 9907에 적으라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래서 뭔가 다짐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적은 거 선생님한테 좀 보내줘. 너무 궁금하니까. 자, 밑에 마지막 읽어볼게요.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므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도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이었어? 가족이 해체되고 뭔가 개인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이런 사회적 상황이었죠.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관계, 사건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이런 설명은 약간
인물들의 관계, 사건 이런 거는 좀 소설이랑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시도 마찬가지죠. 시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 시에서는 뭔가 화자의 정서 그리고 화자가 바라는 점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를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우리는 드디어 시험 진도를 다 나갔어요. 시험 진도를 다 나갔고 선생님이 기말고사 공부하는 방법 프린트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출제를 마쳤고요. 총 30문제입니다. 30문제 올 객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마 공부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30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바라는 점은 우리가 그 긴 글 있잖아. 간송 전형필도 있고 운수 좋은 날도 있고 원미동 사람들 그 일용할 양식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은 시험을 볼 때 이제 읽으면서 하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코르니오 영감도 있네요. 그래서 긴 글이 우리가 4개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시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복습을 할 거예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복습을 이제 할 건데 뭐 선생님이 문제를 찝어준다거나 이 내용이 중요해요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생각 안 날까봐 좀 그런 거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국어공책 정리 내용을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잘 정리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꼭 보내주세요. 선생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